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고 차가운 빗줄기가 새벽 어둠을 찢었다. 낡은 우비의 모서리는 물을 머금어 돌처럼 무거웠고 리어카 바퀴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비틀거리며 다시 길 위로 올라왔다. 이복순, 사람들이 그냥 복순 할머니라 부르는 여든의 여인은 21번 고르고 동사무소 앞 계단을 올랐다. 젖은 신발에서 스며든 냉기가 발끝에서 심장까지 기어올랐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유나의 장학금. 그 두 글자가 그녀의 등뼈를 곧게 세웠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히터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온기는 문턱에서 끊겼다. 시선이 먼저 그녀를 핥히었다. 누군가 코를 찡그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 박기철이 비닐 우산을 털며 다가왔다. 민원. 보러 왔습니다. 폐지 수거는 오후에 하셔야죠. 업무 시간에 리어카는 곤란합니다. 그의 말끝에는 작고 싸늘한 권력이 앉아 있었다. 복수는 리어카를 바깥벽에 조심스레 기대어 두고 젖은 우비를 여몄다. 마음속에서는 편견이 철문처럼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민원실은 조용했다. 컴퓨터 펜 소리, 프린터가 토해내는 종이의 바스락, 그리고 낮게 흘러나오는 라디오 뉴스. 복순이 창구로 다가가자 오소영이라는 이름표가 보였다. 완벽한 메이크업, 빳빳한 정장, 고개를 들자마자 그녀의 콧날이 일그러졌다. 냄새난다.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뒤쪽에서 누군가 킥킥거렸다. 복수는 허리를 더 굽혔다. 손녀아이 장학금이 갑자기 끊겨서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류요. 오소영이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젖었네요. 접수 불가해요. 글자는 멀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그녀는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감싼 서류를 내밀었다. 오소영은 눈썹을 올리며 비닐을 벗겼다. 그 순간 비에 얼룩진 가장자리가 히터바람에 말라들었다. 규정은 규정이죠. 오소영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복수는 어딘가 불길한 소리를 들었다. 민원실 한쪽에서 낮게 윙 하고 기계가 숨을 쉬었다. 회색 상자. 입구가 칼처럼 얇게 열린 문서 파쇄기였다. 안 됩니다. 제발. 복순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기계의 배는 냉혹했다. 오소영의 손이 서류를 밀어넣자 종이는 금속 이빨에 물려 순식간에 잘려 들어갔다. 잉윙윙. 마치 희망이 잘게 썰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요즘 정말 별사람 다 오네. 바닥이 흔들렸다. 복순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차가운 타일이 살을 파고들었다. 앉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주저앉았다. 히터의 온기와는 상관없이 등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말했다. 신분증은요? 또 다른 목소리. 없으면 신고하세요. 오소영이 전화를 집어들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복수는 낡은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다. 그러나 이미 전화기는 귓가에서 딱딱한 소리를 냈다. 신원 불명. 소란 중 단어들은 얼음처럼 굳어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그녀의 체면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도시의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던 편견의 냄새, 가난을 향한 싸늘한 웃음, 나이를 향한 건조한 무심. 그것들이 오늘 히터 바람 속에서도 우두둑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복순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절망이 바위처럼 내려앉았다. 절망은 물처럼 스며들어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한 번 더 입술을 달싹였다. 제발, 단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히터팬이 도는 소리만 커졌다. 시간은 느려지고 라디오의 뉴스 멘트가 멀어졌다. 누군가 다시 킥하고 웃었다.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렸다. 바깥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길게 흘러내리며 세상의 윤곽을 흐리게 만들었다. 복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낮은가? 내가 이렇게까지 보잘것없는가? 그리고 속으로 되물었다. 이 침묵의 방에서 누가 진실을 보고 있는가?
히터 위에서 마른 먼지가 타는 냄새가 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끝으로 바닥의 타일 이음새를 더듬었다. 그 야른 선은 강처럼 차갑고 멀었다. 지금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단단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문서 파쇄기의 마지막 한 줄 소리가 멎자 방 안의 소리들도 함께 멎었다. 남은 것은 젖은 우비, 부서진 종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낙인뿐이었다. 복수는 문턱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어디까지가 문턱이고 어디부터가 벽일까? 나를 막는 것은 규정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물비린내와 히터의 매캐한 냄새가 함께 들어왔다. 할머니, 밖에서 기다리세요. 누군가 퉁명스레 말했다. 밖은 비가 옵니다. 그래도요, 대답은 칼끝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문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쉽게 자르면서 무엇을 지키는 걸까? 이 작은 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가르는 선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잔인한가? 창밖에서 천둥이 우르릉 멀어졌다. 복수는 젖은 우비깃을 여미며 마음속에서 마지막 한 줌의 온기를 긁어모았다. 절망이 다시 어깨에 올랐다. 하지만 그 위로 아주 미세한 숨결이 어른거렸다. 희미한 희망은 물방울처럼 작았고 금세 흘러내릴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유나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의 귓 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비는 더 굵어졌다. 편지처럼 접힌 구름이 도시 위를 지나갔다. 민원실의 시계에 초침이 한 칸 더 전진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지금 이 장면이 내일, 내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첫 장이 될 것을. 새벽이 밝으면 복수는 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연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몇 잎을 따서 씻고 낡은 리어카의 바퀴 공기를 살핀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은 아침마다 얼음처럼 굳어 있으나 움직일수록 덜 아프다는 걸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삶은 그녀의 몸에 주름을 남겼고 주름은 그 자체로 지도를 이루었다. 그 지도에는 전쟁 직후의 허기, 도시로 흘러들어온 노동의 40년, 그리고 조용한 나눔의 50년이 겹쳐 있었다. 20살 무렵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봉제 공장 숙소의 야른 벽을 사이에 두고 밤마다 재봉틀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겨울에는 바람이 벽지를 지나 목덜미로 기어들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녀는 웃었다. 손재주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 글자를 조판하고 잉크 냄새를 말리는 그 작업이 좋았다. 딸 은주가 태어났을 때 인쇄소 안은 꽃향기와 잉크향이 기묘하게 섞인 봄 같았다. 그러나 봄은 길지 않았다. 병은 너무 빨랐고 돈은 너무 느렸다. 은주는 7살의 봄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그해 여름 인쇄소의 잉크는 한동안 마르지 않았다. 마르지 않는 건 잉크가 아니라 눈물에 가까웠다. 그때부터 복수는 결심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봄을 지켜주자. 부부는 아끼고 또 아꼈다. 그들이 살던 골목 끝 강변 쪽에 말끔히 새로 올라가는 빌딩 공사판을 보며 남편이 말했다. 언젠가 저 거리의 가게에 한 칸이라도 갖자고. 그 말은 꿈처럼 들렸지만 불가능은 아니었다. IMF로 도시가 휘청이던 해 가게 임차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 점포들이 헐갑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두려웠고 은행은 차갑게 굳었고 거리에는 바람이 거칠었다. 복순과 남편은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들은 작은 점포 하나를 샀다. 그 다음 해에는 또 하나. 10년 뒤 그 거리는 압구정의 명품거리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은 칸들은 어느새 도시의 심장으로 연결되는 창문이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창문이 환히 열리는 걸 오래 보지 못했다. 심장병. 병원 복도는 늘 차가웠고 복수는 병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밤마다 기도했다. 남편은 떠나며 말했다. 사람은 남기는 것보다 나누는 걸로 기억되지.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빛으로 박혔다. 그날 이후 등기부등본에 줄줄이 늘어선 소유자 이름 옆에
그녀는 더 긴 명단을 적기 시작했다. 장학금 명단, 월세 인하 명단, 병원비 지원 명단. 이름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달고 있었고 사연들은 논밭 사이를 흐르는 개울처럼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녀는 이름 옆에 아주 짧은 메모를 남겼다. 논술 잘함, 어머니 간병, 수학 강점. 메모는 삶을 기억하는 작은 서랍 같았다. 그 서랍을 닫을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사람. 사람들은 물었다. 왜 이름을 숨기시나요? 왜 알려서 더 많은 기부를 이끌지 않으시나요? 그녀는 웃었다. 이름이 커질수록 마음이 작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거든. 내가 거대한 편견의 벽이 되면 어떡해. 내가 돈이라는 굴절된 유리창 뒤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었다. 누군가의 자존을 건드리지 않는 선. 기부는 높이에서 던지는 동전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맞잡는 손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그래서 리어카를 끌었다. 몸을 쓰면 마음이 맑아졌다. 골목에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누가 아픈지, 누가 일자리를 잃었는지, 누구네 아이가 등록금이 급한지. 명품 매장 유리문 너머로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리어카 손잡이를 타고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유나와의 인연도 그런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 앞, 숨가쁘게 기침하는 엄마 옆에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소녀의 눈매가 은주를 닮았다. 복수는 망설였다. 다가가도 될까? 괜한 오지랖일까? 그러나 가슴속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한 번만 받아줘요. 나중에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소녀는 머뭇거리다 받았다. 그 후로 반찬통은 빈번히 오갔다. 반찬통은 종종 약봉투와 쌀자루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병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지만 소녀의 성적은 꾸준히 올랐다. 소녀는 말했다. 언젠가 의사가 되어서 값없이 진료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기적이 되려면 오늘의 밥 한 끼를 먼저 지켜야 한다. 유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복수는 덜컥 겁이 났다. 기쁨 뒤에 따라오는 숫자들, 등록금과 기숙사비, 교재비와 통학비.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작은 장학금 네트워크를 움직였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기부자들, 가끔은 본인이 직접, 가끔은 신뢰하는 이들의 손을 빌려. 유나는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은 희망이 되었다. 희망은 아이의 용기를 키웠다. 그 모든 과정에서 복수는 한 걸음 뒤에 있었다. 내가 앞장서면 아이의 길이 내 그림자에 가려질까 두려웠다. 그녀의 약점은 바로 그 두려움이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 선택은 때로 오해를 낳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공연한 허세를 부리는 늙은이로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가치는 재킷깃의 로고에 찍히지 않는다. 손이 무엇을 쥐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주었는지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도시는 종종 잔인했다. 민원실의 차가운 의자, 병원 접수대의 긴 줄, 생활보호 대상자 상담 창구에 숨막히는 공기. 대기표 번호는 숫자지만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달린 사건이었다. 복수는 그 숫자들 사이를 건넜다. 그녀는 도움을 주되 부탁받기 전에 움직였다. 그러나 부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부탁을 알아듣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그래서 그녀는 발로 다녔다. 리어카는 생활의 도구였지만 또한 기였다. 혼자 사는 노인의 보일러가 멈췄다는 푸념, 새벽에 구청 청소차가 바퀴 소리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경로당 텔레비전 리모컨이 고장나 채널이 고정되었다는 작고 우스운 사건들. 우스운 사건들이 쌓여 결국은 큰 이탈과 불신을 낳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논리의 강물은 멀리서 흘러오지만 강의 시작은 언제나 손바닥만 한 셈이었다. 그녀는 종종 밤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다. 오늘은 이런 아이를 만났어.
오늘은 이런 말이 마음을 베었어. 오늘은 내가 좀 약했어. 영정은 대답하지 않지만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 벽시계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응답처럼 들렸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문했다.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나?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진 건 아닌가?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려다 내 고집으로 누군가를 밀어낸 적은 없나? 그녀는 스스로의 그늘을 의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나 단단함이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외로움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조용한 희망을 붙잡았다. 내일도 걸을 수 있다면, 내일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최명호와의 과거는 긴 이야기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도시의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교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그날, 복수는 우연히 그를 보았다. 소년의 눈빛은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유리 같았다. 그녀는 물었다. 등록금이 얼마니? 소년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갚을 때가 오면 갚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갚아.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소년은 구청장이 되었고 그날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그러나 은혜는 오래될수록 목소리가 작아진다. 바쁜 일상과 절차의 숲에서 그는 때때로 자신의 시작을 잊었다. 잊는다는 건 죄가 아니다. 다만 잊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성규와의 인연은 또한 다르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 독촉이 모래바람처럼 몰아칠 때 그는 한밤중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출렁거렸고 위로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어깨에 조용히 올라온 손이 있었다. 아직 젊은 계절이었지만 손등의 핏줄은 깊고 잔잔했다. 살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는 울고만 있었다. 복수는 그를 데리고 내려와 국밥 한 그릇을 먹였다. 그리고 말했다.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부터 갚아. 너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등을 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다음날 그녀는 조건 없는 돈을 맡겼다. 언제까지 갚으란 말도 이자도 없었다. 다만 한 줄,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서류는 간단했고 마음은 단호했다. 30년이 지나 그 청년은 재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다리 위의 바람을 기억했다. 바람은 차갑고 손은 따뜻했다. 이상훈 기자는 복순의 이름을 따로 알지 못했다. 다만 동사무소의 친절 서비스 기획 취재를 위해 방문한 날, 그는 히터 바람 속에서 울퉁불퉁한 장면과 마주쳤다. 젖은 우비, 떨리는 손, 파쇄기의 윙윙거림, 창구 너머의 무심함. 그는 본능처럼 카메라를 들었다. 기록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밤에 편집실로 돌아와 화면을 멈추고 또 멈췄다. 이 컷을 내보내면 누구는 상처를 입고 누구는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이 컷을 덮으면 덮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자란 무엇인가? 진실이 무너질 때 외면하는 침묵의 직업인가? 아니면 편견을 가르는 작은 등불인가? 그는 화면의 색을 정리하고 소리를 다듬었다. 누군가의 모욕을 과장하지 않되 누군가의 절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 그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편집기 타임라인 위에 야른 바늘들이 촘촘히 박였다. 바늘들 사이로 새벽이 흘렀다. 복순의 약점은 몸뿐만이 아니었다. 스마트폰 화면의 작은 글씨는 여전히 낯설었고 공적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문은 문장들이 너무 길었다. 오랜 업계 사람들은 짧은 문장으로 큰 돈을 움직였지만 행정은 때로 반대로 움직였다. 긴 문장으로 작은 권리를 움직였다. 그래서 그녀는 더 자주 발로 다녔다. 상대가 싫어해도 직접 만나 사정하고 무표정한 창구 너머에서 눈을 맞추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전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날에는 돌아서던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붙잡아 두었다. 어쩌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졌을까? 어쩌면 내가 사라진 방식으로만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또 다른 절망이 되어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절망 너머에 희미한 희망이 있다는 걸 너무 많은 사례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나가 장학금이 끊겼다는 전화를 해온 아침,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구름은 낮게 깔렸고 바람은 서쪽에서 불었다. 오늘은 쉽지 않겠구나. 그녀는 우비를 꺼내고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오랜만에 꺼낸 서류 봉투를 비닐로 감싸고 은행 창구에서 받은 영수증 묶음을 확인했다. 모든 숫자가 정확했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관계, 기억, 신뢰. 그것들은 문서의 여백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문서 파쇄기의 이빨은 여백까지 잘라버린다. 그녀는 리어카를 밀며 나섰다. 비는 점점 굵어졌다. 골목 입구에서 개가 짖었고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생각보다 작았다. 작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다. 작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디까지가 규정이고 어디부터가 사람일까? 동사무소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깐 멈췄다. 문 안쪽의 공기는 온화할까? 냉랭할까? 오늘 나는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문을 만나게 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누가 들어줄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누가 닫아버릴까? 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안쪽의 공기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다. 히터, 눈살, 파쇄기, 전화기, 차가운 바다. 그 모든 것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었다. 선들은 분명한 듯 모호했고 명확한 듯 흔들렸다. 오늘 그녀가 넘으려는 선은 종이 한 장의 경계였지만 사실은 마음과 마음 사이의 간극이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은 행정 절차의 항목으로는 적을 수 없다. 다만 누군가의 눈빛과 말투,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서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문턱에서 다시 멈추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혹시 내가 옳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품어야 할까? 질문은 스스로를 향했고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대답은 늘 늦게 온다. 때로는 아주 늦게 혹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었고 누군가는 신문을 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침묵은 때로 소음보다 더 날카롭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침묵은 진실의 빛을 가린다. 그러나 빛은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 어디선가 창문 틈으로 기사 제목으로 혹은 누군가의 떨리는 사과 한 줄로. 그때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부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었나? 아니면 서로에게 내밀 손이었나? 그녀의 발밑에서 비가 또르르 흘렀다. 물방울은 모여 작은 개울이 되었고 개울은 마룻바닥의 틈을 찾아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라짐은 돌아오기 위한 숨고르기다. 복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한번 쥐었다 놓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딱딱했다. 딱딱함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고 증거는 또 다른 의미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은 규정의 각주로 달 수 없고 파쇄기의 칼날로 자를 수 없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확인된다. 그리고 그녀는 들어섰다. 그 작고 큰 문을. 민원실의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투명했지만 만지면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만 같았다. 히터 바람은 따뜻했으나 말끝은 차가웠다. 복수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세웠다. 무릎이 떨렸고 우비 끝에서 물이 또르르 흘렀다. 오소영은 고개를 약간 젖힌 채 의자에 다시 앉아 손톱을 살폈다. 바짝 깎인 손톱은 샘을 자랄 것 같은 모양이었다. 신분증, 오소영이 짧게 내뱉었다. 복수는 낡은 가방을 열었다. 손끝이 가방 속 천을 더듬었다. 오래된 천의 결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오소영은 힐끗 보고 다시 던지듯 돌려주었다.
신분증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딸깍하고 울었다. 확인됐네요. 하지만 접수는 안 돼요. 서류가 없잖아요. 서류는 방금 파쇄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서류가. 그건 규정 위반 서류죠. 규정상 처리 불가. 끝. 오소영의 말끝에는 도장이 찍히는 소리 같은 단호함이 붙었다. 뒤쪽에서 웅성임이 일었다. 노란 우산을 접은 중년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런 분도 민원을 넣어. 옆자리 젊은 여직원이 코를 막고 낮게 웃었다. 비 오는 날이라 냄새가 더. 소리는 작았지만 칼날처럼 뾰족했다. 복순의 귀는 그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창구 유리에 바짝 다가섰다. 한 번만요. 장학금이 왜 끊겼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아이는 정말 성실합니다. 오소영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가 화면을 끄듯 시선을 내렸다. 개인정보.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 서류가 있었는데 그게 방금 파쇄기로 들어갔다고요. 오소영의 입꼬리가 아주 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심함은 때때로 표정보다 더 큰 표정을 만들었다. 그때 경비 박기철이 들어왔다. 우비에 물방울이 박혀 있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훑었다. 아직도 계셨습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라니까요. 비가 옵니다. 잠시만.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예요. 말끝의 피해는 누군가를 가볍게 밀어내는 손바닥처럼 툭 하고 튕겼다. 복수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닙니다. 손녀의 장학금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오소영이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소란은 지금부터입니다. 경비 아저씨,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박기철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기 신원 불명자 한 분이 민원실에서 소란 중 출동 요청합니다. 복순이 급히 손을 내저었다. 신원 불명이라뇨. 방금 확인하셨잖아요. 박기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절차예요. 절차. 강민호 팀장이 한쪽에서 지켜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오는 대신 뒤로 물러섰다. 물러섬은 때때로 전진보다 빠르고 더 안전하다. 그는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는 척 물을 틀었다. 송곳 같은 물소리가 세수를 대신했다. 개입하면 귀찮아진다. 그의 머릿속에 짧은 문장이 떠다녔다. 침묵은 얼음처럼 두껍고 그 얼음은 쉽게 녹지 않았다. 복수는 파쇄기 옆으로 다가갔다. 작은 쓰레기통에 잘려나간 종이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몇 조각을 집어잇대어 보았다. 이름의 초성, 계좌번호의 끄트머리, 도장 자국의 붉은 파편. 종이는 잘렸고 존엄도 잘린 듯했다. 그녀는 조각을 조심스레 모아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조각난 서류로도 진실을 이어 붙일 수 있을까? 문이 열리며 경찰 두 사람이 들어왔다. 김철수, 이종민. 이름표는 소박했고 표정은 무덤덤했다. 신고하셨죠? 오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원 확인 안 되고 서류 없이 계속 버티시네요. 복순이 서둘러 말했다. 아닙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김철수가 손을 내밀었다. 신분증 좀. 복순이 내밀자 그는 천천히 훑어보고 돌려주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질서가 중요하니 잠시 밖에서. 비가 옵니다. 민원 끝나면 모실게요. 잠시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말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복순과 오소영 사이의 대화가 짧은 파열음을 내며 터졌다. 서류를 왜 파쇄기에 넣으셨습니까? 규정 위반이니까요. 누구의 규정입니까? 기관의 규정.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규정을 지켜야 하죠. 짧은 문장이 칼과 칼처럼 부딪혔다.
불꽃은 없었지만 살갗이 따끔했다. 대기석의 사람들은 눈을 돌렸다. 어떤 이는 휴대폰 화면을 더 궁금해했고 어떤 이는 창밖의 비를 보았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괜히 엮이지 말자. 침묵의 얼음은 넓고 반들거렸다. 한 걸음만 디뎌도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아무도 디디지 않았다. 경찰이 절충안을 제시했다. 할머니, 일단 밖에서 대기하시고 저희가 내부 확인 후 다시 모시겠습니다. 밖은 춥습니다. 제 무릎이. 이해합니다만 규정. 복수는 스스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다. 작은 목소리는 바람에 잘 휩쓸렸다. 바람은 출입문 틈으로 스며들어 넓은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때 복순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유나가 적어준 학교 행정실 담당자 번호였다. 비에 번진 글씨가 마지막 몇 자만 겨우 남아있었다. 복수는 종이를 주워 손안에 꼭 쥐었다. 소나기에서 젖은 종이가 구겨지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떤 날에는 울음과 비슷했다. 오소영이 짧게 선언했다. 민원 종료. 다음 분. 단호한 세 글자가 문장을 닫았다. 복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비소리가 번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이의 이름은 유나입니다. 성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알려만 주십시오. 오소영이 한숨을 쉬었다. 서류가 없다고요. 서류. 그 서류는 제가 파쇄기에 넣었다고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담담함은 때때로 잔인함보다 더 크게 상처를 남긴다. 경찰이 조심스레 복순의 팔꿈치를 잡았다. 할머니, 밖으로 안내할게요. 복순은 팔을 빼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분명해졌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손녀의 권리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갈등이 스쳤다. 그러나 갈등의 끝은 절차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팀장 쪽을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그 시선을 피했다. 눈은 벽시계를 향했다. 초침이 똑딱, 똑딱, 규정처럼 시간을 찍었다. 복수는 대기석 끝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등받이가 젖은 우비와 마찰을 일으켰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둘째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다. 젖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서로를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옆자리에서 노년의 여자가 낮게 속삭였다. 할머니, 힘내세요. 짧고 따뜻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누군가의 기침,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시큰둥한 발뒤꿈치 소리에 섞여 금세 사라졌다. 오소영은 내부 메신저에 짧은 보고를 올렸다. 민원실 질서저해건 처리 중. 단어는 간단했고 상황은 복잡했다. 복잡함은 종종 글자 밖에서 커진다. 그녀는 잠시 모니터를 꺼두었다. 화면 어두운 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거울 같은 화면은 묻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 정말 그랬어야 하냐고, 묻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녀는 물 마시는 첫 컵을 들었다. 물의 표면에 자신의 입술이 일렁였다. 박기철이 문 앞에서 사람들을 통제했다. 줄 서세요. 질서 유지하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낮은 목소리는 권위처럼 들렸다. 권위는 때로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때로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복수는 그 보이지 않음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말할 기회도 잃는다. 말할 기회를 잃은 사람은 절망과 가까워진다. 경찰이 돌아왔다. 내부 확인 결과 할머니의 건은 상급부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담당자가 연락드린다고. 연락은 누구에게? 그건, 경찰은 말을 흐렸다. 복순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요? 그때 다시 오시죠.
다시 오면 또 규정이 저를 맞겠지요. 김철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할머니 심정 이해합니다. 이해만으로는 오늘의 추위를 덜 수 없네요. 짧은 대화가 얼어붙었다. 그때 민원실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높였다. 젊은 남자였다. 이런 장면이 정상입니까?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경찰을 부르고 노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몰렸다가 다시 흩어졌다. 오소영은 톤을 낮추어 말했다. 장소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민원실입니다. 젊은 남자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 앉았다. 용기는 불꽃이고 불꽃은 공기의 눈치를 본다. 공기가 습하면 불꽃은 쉽게 꺼진다. 오늘의 공기는 축축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에 다시 섰다.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질서의 바깥에 있어야 합니까? 오소영이 정색했다.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감정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는 규정이 증거입니다. 그 순간 두 문장이 그대로 부딪혔다. 편견의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기에는 아직 이르렀다. 강민호 팀장이 결국 앞으로 나왔다. 모두가 그를 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맙시다. 민원인은 밖에서 대기하시고 담당은 내부 검토 후. 복순이 말을 잘랐다. 팀장님, 당신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 근육이 잠시 굳어졌다. 그것은 놀람이라기보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시선을 비껴가며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개인사와 무관합니다. 개인사가 무관해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의 운명이 자주 결정됩니다.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다. 히터 바람이 있음에도 말들이 만들어내는 냉기는 쉽게 녹지 않았다. 전화기가 울렸다. 짧은 벨소리. 오소영이 받았다. 네, 민원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놓고 경찰을 보았다. 외부로 모시고 나가주세요. 민원실 질서 유지 차원입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결국 복순 쪽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팔 잡겠습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은 배려였으나 결과는 배제였다. 배제는 종종 배려의 옷을 입는다. 문이 열리고 바깥의 비소리가 커졌다. 박기철이 우산을 펼쳤다. 이쪽으로. 복수는 문턱 앞에서 멈췄다. 문턱은 낮았지만 마음의 문턱은 높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히터 위에서 먼지가 춤을 췄다. 창구 유리에는 자신의 흐릿한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 당신들이 지킨 것은 질서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밖에 빗줄기만큼 굵고 안에 침묵만큼 길었다. 복순이 바깥으로 한 발 내딛자 비가 이마에 박혔다. 차가웠다. 차가움은 정신을 맑게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녀는 우비깃을 올리고 민원실 유리문 너머를 보았다. 유리문 안쪽에서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화면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화면의 빛은 밝았고 얼굴은 어두웠다. 어둠은 씻기 쉽지 않았다. 현관 처마 및 좁은 공간에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복수는 그중 하나에 앉았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발등을 때렸다. 발등의 혈관이 푸르게 비쳤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질렀다. 통증은 멀어질 듯 더 가까워졌다. 바람이 불고 커튼 같은 비가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흡연하던 공무원이 담배꽁초를 비에 찍었다. 불씨에서 작은 연기가 치익하고 사라졌다. 희망도 절망도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자리를 바꿔 앉을 뿐일까? 시간이 조금 흘렀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철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복순이 먼저 끊었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아이의 공부는 오늘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 얇은 가지처럼 바람 속에서 오래 흔들렸다. 그녀가 일어나려는 순간 처막 끝 CCTV의 붉은 점이 깜빡거렸다. 작고 미세했다. 그러나 불빛은 빛이었다. 복수는 모른 채였다. 이 장면이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장된 장면이 오늘의 진실을 향해 작은 통로를 열고 있다는 것을. 통로는 좁았고 어둡고 아직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로는 있었다. 복수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발밑의 무릉덩이가 하늘을 비추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 잿빛 속에 아주 미약한 밝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켰나? 종이는 잃었지만 아이를 향한 약속은 지켰다. 약속은 종이보다 질기다. 종이는 파쇄기에 찢기지만 약속은 마음에 새겨져 편견의 벽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벽은 두껍지만 영원하진 않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금이 간다. 금이 가면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면 길이 보인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의 등을 보았다. 누군가는 무심했고 누군가는 미안했다. 미안함은 종종 늦다. 늦은 미안함이 쌓이면 사회는 서서히 기울어진다. 기울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체감된다. 그날을 앞당기는 건 기록이며 목격이며 말이다. 아직 그 말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시작될 것이다. 오늘의 비가 그 말을 데려올 것이다. 비는 많은 것을 씻고 어떤 것을 드러낸다. 드러난 것들 사이로 내일의 첫 문장이 떠오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원실 옆 구석, 우체통에 전단지를 꽂고 있던 청년이었다. 택배기사 같은 작업복에 네임카드가 달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복순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물수건이라도. 고맙지만 내일 다시 올 겁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내세요. 짧은 응원이 비 속에서 오래 울렸다. 잠깐의 온기가 몸 안 어딘가에 저장되는 느낌이었다. 사람의 마른 때로 담요가 된다. 얇지만 체온을 오래 붙잡는다. 복수는 마지막으로 민원실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금박 글씨가 비에 젖어 흐려졌다. 글씨는 선명했으나 의미는 흐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간판의 글씨는 빛나는데 그 아래 사람은 왜 적고 있나? 질문은 다시 가슴 속에 내려앉았다. 질문은 무겁지만 무거운 질문이 가벼운 변명보다 낫다. 그녀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은 차가웠다.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번진 차가움 아래 아주 오래된 온기가 깜박거렸다. 오래된 온기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 민원실 안에서는 작은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건 조용히 정리합시다. 외부로 확대되면 곤란합니다. 오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부 보고만. 박기철이 덧붙였다. 어르신은 다시 와도 절차대로 돌리면 됩니다. 짧은 합의, 빠른 결론, 문서의 문장들처럼 매끈했다. 그러나 매끈함은 진실을 잘 미끄러뜨린다. 진실은 거칠다. 거칠음은 손에 잡힌다. 잡히면 남는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출입문 유리의 사선으로 그어졌다. 그 선들은 오늘의 장면을 가만히 긋고 있었다. 사선은 주저함 같았다. 주저함은 곧 균열이 된다. 균열은 언젠가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너짐의 다음 장에는 다른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다. 진실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 어쩌면 기적이라는 단어도. 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시의 창문마다 비가 맺혔고 비는 그 창문을 통해 안과 밖의 경계를 흐렸다. 이상우는 편집실에 앉아 화면을 되감았다. 파쇄기에 입이 종이를 삼키는 순간 초점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흔들림은 거짓이 아니었다. 카메라의 떨림은 종종 사람의 떨림을 대신한다. 그는 그 떨림을 남겼다. 남겨야 할 떨림과 지워야 할 떨림을 구분하는 일, 그것이 그의 일이었다. 자막은 최대한 적게 붙였다. 설명이 많을수록 변명 같았다. 화면이 말을 하도록 두었다. 젖은 우비의 반짝임, 바닥 타일의 차가운 반사, 창구 유리 너머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썹, 전화기의 각진 소리. 소리는 클립마다 정리했고 현장음은 살렸다. 파쇄기의 윙 소리는 낮게 유지하되 길게, 히터의 바람 소리는 아주 작은 웅성처럼 깔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유리문 바깥 처마 밑에 의자에 앉은 여인의 옆모습을 붙였다. 화면은 말없이 물었다. 이 침묵은 누구의 것인가? 업로드 버튼 직전 그는 손가락을 멈췄다. 이 영상을 내보내면 누군가는 변할까? 아니면 욕설만 늘어날까? 진실의 빛은 댓글의 소음 속에서도 길을 찾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바다로 나갔다. 인터넷이라는 바다는 파도가 잦아도 언제든 다시 일었다. 오늘의 파도는 비처럼 차갑고 규정처럼 단단했다. 첫 댓글은 짧았다. 이게 나라냐, 둘째는 길었다. 내 어머니 생각난다. 비 오는 날 구청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어디 가세요라고. 셋째는 분노였다. 서류를 파쇄기에. 그게 행정이냐 폭력이냐. 우르르 달린 댓글들 사이로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분 오래전에 우리 동네에서 장학금 주시던 그, 이름이 복순이셨던 분. 그 아래로 또 다른 댓글이 따라붙었다. 내 아버지가 말하던 이복순 여사. 설마.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름은 작게 빛났다. 이름은 빛도 그림자도 될 수 있었다. 조회수는 시계의 초침처럼 오르지 않았다. 파도처럼 도약했다. 새벽 2시, 3만, 3시 반, 12만, 4시가 넘어가자 영상은 뉴스피드 상단에 고정됐다. 언론사 계정이 링크를 가져갔다. 블로그가 스크린샷을 박았다. 캡션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비 오는 민원실, 파쇄기 앞에 여든, 누군가는 영상을 짧게 편집해 티저로 올렸고 누군가는 장문의 해설을 달았다. 우리는 왜 약자를 관리하려 드는가? 규정의 권력과 인간의 냄새. 노인의 존엄과 행정의 언어. 제목들은 날카로웠고 날카로움은 더 많은 시선을 모았다. 아침이 오자 동사무소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였다. 우비를 걸친 시민들, 휴대폰을 든 기자들, 마이크 로고가 다른 방송사 차량들. 프런트 유리 위로 빗방울이 미끄러졌다. 빗방울은 글자를 느렸다가 지웠다. 친절한 민원이라는 현수막에 친절히 잠시, 침만 남았다가 다시 돌아왔다. 누구에게 친절한가? 질문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건물 안에서는 급히 회의가 열렸다. 강민호가 서류철을 손에 든 채 말했다. 영상이 밤새 확산됐습니다. 우선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오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옆모습, 파쇄기, 전화기, 그리고 문턱에서 멈춘 노인. 화면 속의 자신은 어제의 자신인데 오늘 보는 눈은 타인의 눈이었다. 편집 왜곡일 가능성도. 박기철이 농을 섞자 강민호가 단호히 잘랐다. 그 말은 밖에서 하지마.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거야.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상훈이 기자증을 내밀었다. 어제 현장 목격자들과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허가 받으셨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공공건물입니다. 공공의 관심사고요. 강민호가 내려왔다. 인터뷰는 청사 외부에서만 허용합니다. 내부 촬영은 금지입니다.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가 현관문과 모인 사람들을 번갈아 담았다. 그는 독백하듯 낮게 말했다. 렌즈는 벽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벽의 용도를 묻는다. 그 시간 도시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있었다. 최명호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누가 카톡으로 보낸 링크를 터뜨린 순간 영상 속 여인의 옆얼굴에 자신의 오래된 기억이 겹쳤다. 대학 앞 골목, 하얀 봉투, 갚을 때가 오면 갚아. 그의 심장은 오래전에 젖은 교문을 다시 통과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오전 민원실로 가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즉시 하겠습니다. 비서는 당황했다. 구청장님, 일단 파악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빚이 있어요. 그리고 재계의 빌딩 숲에서도 불이 켜졌다. 장성규는 새벽 운동을 하다 러닝머신을 멈췄다. 화면 속 파쇄기 소리가 이상하게 심장 박동과 합쳐졌다. 다리 위의 바람, 뜨거운 국물, 손등의 온기, 다른 사람을 도와라 문장이 돌아왔다.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일정을 비우고 동사무소로 갑시다. 오늘은 광고보다 사과가 먼저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충성도 어떤 날에는 덕이 된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기자 민원실 앞마당은 우산의 숲이 되었다. 누군가는 종이를 들고 구호를 썼다. 사람이 먼저다. 서류보다 존엄, 팻말의 잉크는 비에 번졌지만 번진 글씨는 오히려 절박해 보였다. 노란 레인코트를 입은 대학생이 메가폰을 들었다. 어제의 영상 보셨죠? 우리는 묻습니다. 규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중충한 하늘 아래 물음표가 커졌다. 편견의 벽은 멀리서 보면 단단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금이 간 부분이 보였다. 그 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빗물은 때로 빛을 데려온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과부터 하세요. 누군가가 외쳤다. 누가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나요? 왜 경찰을 불렀나요? 또 다른 목소리. 오소영은 뒤에서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자신의 손인지 빛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이상훈이 카메라를 돌렸다. 사람들의 표정은 비에 젖었고 젖음 속에서 빛이 났다. 말이 빛이 되는 순간이 있다. 빛은 방향을 만든다. 그는 프레임을 넓혔다가 좁혔다. 초점이 한 여인의 얼굴에 맞았다. 아이를 안고 선 엄마였다. 어제 영상을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우리도 민원실에서 1번, 2번, 10번 돌아갔거든요. 서류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서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그녀의 물음은 칼이 아니었지만 종이를 자를 수 있을 만큼 예리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분이 진짜 이복순 여사님 맞으면 어떡하지? 속삭임은 금세 번졌다. 소문은 비처럼 번지고 비는 소문처럼 쏟아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손사래를 쳤다. 설마 동명이인일 수도. 확인되기 전까진 함부로, 그러나 이름이 던져진 순간 희망은 이상한 방식으로 커졌다. 인간은 때로 이야기에 기대어 선다. 희망은 이야기의 다른 이름이었다. 민원실 안에서는 겨울 같은 공기가 돌았다. 강민호가 오소영을 불렀다. 잠깐 회의실로. 문이 닫히자 오소영이 먼저 말했다. 팀장님, 저 잘못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잘못의 인정과 절차적 수습이야. 그럼 어떻게? 일단 언론 앞에선 규정 미준수 서류 폐기로 설명하되 감정 표현은 절대 하지마, 눈물도 금지. 오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목 아래에서는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다. 떨림은 후회의 첫 신호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내실에서 뛰어온 직원이 말했다. 구청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직접? 네.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직접 보시겠다고. 그 말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데려왔다. 기대는 밖의 시민에게, 두려움은 안의 구성원에게. 권력은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현관으로 최명호가 들어섰다. 우산을 접으며 그는 일행도, 사진도, 카메라도 잠시 잊은 얼굴이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시민 여러분, 구청장 최명호입니다. 어제의 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세요. 최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바로 민원실로 향했다.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 문턱은 낮았지만 기억의 문턱은 높았다. 그는 자신의 20살을 넘어 들어갔다. 오소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무심히 고개를 숙였다. 최명호는 창구를 바라보았다. 파쇄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작은 기계가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손가락으로 파쇄기의 차가운 표면을 톡톡 두드렸다. 금속의 무심함이 손끝에 전해졌다. 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세요. 강민호가 침을 삼켰다. 민원인이 젖은 서류를 제출했고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파쇄기에 넣었습니까? 짧은 침묵. 네. 최명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경찰은 누가 불렀습니까? 제가. 오소영의 목소리가 작았다. 사유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칠게 흔들렸다. 질서가 사람을 밀어냈다. 질서가 그녀를 문 밖으로 내몰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질서를 사람보다 먼저 두었나? 밖에서는 함성이 일었다. 장성규가 도착한 것이었다. 검은 차량 문이 열리고 그는 우산도 들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갔다. 부회장님, 왜 여기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민원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그는 파쇄기를 한번 훑어보고 처마 및 의자들을 떠올렸다. 밤의 다리 위, 어떤 손이 자신의 등을 눌러 다시 육지로 보내던 그날. 그는 그 손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이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 이상우는 현관에서 이 장면들을 이어붙였다. 프레임 속에 세 인물의 궤적이 교차했다. 한 사람은 어제의 피해자, 한 사람은 오늘의 권력자, 또 한 사람은 과거의 채무자. 이야기에서는 비에 젖어 더 또렷해졌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생각했다. 진실의 빛은 이렇게 모여 커지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시 흐려지고 있을까? 정오 무렵, 로비에서 공개 브리핑이 열렸다. 마이크가 일렬로 놓였다. 케이블이 바닥을 거미줄처럼 가로질렀다. 최명호가 앞에 섰다. 우선 어제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무례와 부당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의 과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40년 전 한 분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오늘 아침 영상 속에서 저는 그분의 모습과 닮은 기품을 보았습니다. 오소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강민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시계를 보았다. 함성 사이로 날카로운 질문이 파고들었다. 메가폰을 든 대학생이었다. 구청장님, 만약 그분이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사과도 이 관심도 똑같이 가능했을까요? 그 물음은 로비의 공기를 베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잠시 멎었다. 만약 그분이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르게 싸웠을까요? 반문은 단지 구청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화면을 보는 모든 눈을 향한 것이었다. 침묵은 길었고 길이의 끝에서 누군가 작은 숨을 쉬었다. 최명호는 정면을 응시했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제 사과가 편견과 관계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일, 교육을 바꾸는 일, 양해의 언어 대신 존중의 언어를 정착시키는 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부터의 힘이 실렸다. 지금까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의 힘이 커질수록 반발도 솟는다. 안쪽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문자를 언론에 돌렸다. 가짜입니다. 여사님, 부자, 팩트 아님, 포퓰리즘 화면의 자막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2차 논쟁이 일었다. 믿음과 의심의 줄다리기였다. 줄은 젖었고 젖은 줄은 더 잘 미끄러졌다. 이상우는 브리핑이 끝나자 한 구석에서 노인의 손을 붙잡은 중년을 찍었다. 혹시 이 사진 기사에 써도 될까요? 중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30년 전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저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차량이 또 한 대 들어왔다. 창문이 내려가고 누군가의 눈빛이 젖은 거리를 훑었다. 누군가의 눈빛은 오래전 국밥집의 김을 닮아 있었다. 군중 속에서 새로운 구호가 들렸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짧고 선명했다. 어떤 구호는 길게 외칠수록 힘이 빠지고 어떤 구호는 짧을수록 멀리 간다. 이 구호는 후자였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맑아졌다. 맑음은 종종 비의 선물이었다. 민원실안 오소영은 손을 덜덜 떨며 개인 SNS를 열었다.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욕설, 분노, 그리고 몇 개의 차분한 문장. 당신도 누군가의 딸일 테죠. 오늘을 잊지 마요. 그녀는 화면을 닫았다. 바깥에서 구호가 한 번 더 울렸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녀의 목젖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의 무게가 늦게나마 그녀의 중심을 향해 가라앉았다.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왔다. 눈빛이 잔잔했고 걸음이 곧았다. 그는 데스크에 다가가 직원에게 낮게 말했다. 어제 그분과 통화만이라도 연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직원이 난감해하자 노인이 덧붙였다. 내가 그분의 오래된 친구일지도 몰라서요.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연결하는 동안 노인은 창문 밖을 보았다. 비가 여전히 내렸지만 빛이 허공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보였다. 빛은 종종 비를 타고 내려온다. 그가 본 것은 착각이었을까? 전조였을까? 정오의 소라는 오후의 대치로 변했다. 밖에서는 존중의 구호가 단단해지고 안에서는 규정의 문장이 여전히 매끈했다. 두 세계는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었다. 문턱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문턱을 없애는 것이 답일까? 아니면 문지기를 바꾸는 것이 먼저일까? 질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질문은 자라났다. 이상훈이 노트북을 여다듬며 다음 영상을 준비했다. 그는 첫 영상의 댓글 중 한 줄을 떠올렸다. 부자라서 화가 난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화가 난다. 그 한 줄은 불꽃처럼 길을 밝혔다. 길은 곧 대관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실은 결국 더 넓은 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 방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사과하고, 누군가는 약속할 것이다. 약속이 종이 위에 잉크로만 남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손, 그리고 기억. 해가 기울 무렵 구청의 스피커에서 안내가 흘렀다. 내일 오전 10시 공개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누구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웅성임이 일었다. 어떤 이는 박수쳤고 어떤 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
그러나 어떤 일은 준비가 필요했다. 준비는 또 다른 변명과 다르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일의 방이 오늘의 변명을 넘어설 수 있을까? 구청장실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최명호는 혼자 서 있었다. 창문에 이마를 가만히 대고 숨을 고르며 그는 오래 묻지 않았던 질문을 꺼냈다. 나의 자리는 누구에게서 왔나? 내가 잊고 있던 그 손은 어디 있었나? 내일 그 손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두려움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밖에서 비가 잦아들었다. 구름이 옅어졌다. 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진실에 비친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쓸고 지나갔다. 어떤 얼굴은 눈을 피했고 어떤 얼굴은 눈을 들었다. 눈을 든 얼굴에서 멀리서 희망이 보였다. 희망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또렷했다. 밤이 다시 왔다. 영상은 또 한 번 파도를 탔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누군가는 어머니의 줄 섰던 기억을, 누군가는 집세를 깎아준 주인집 할머니를 기억 속에서 꺼냈다. 댓글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다리를 놓았다. 이야기의 다리. 그 다리는 편견의 벽 위를 건너갔다. 벽 아래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은 하나씩 늘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내일 진짜가 밝혀질까? 누군가는 답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누군가는 또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부자가 드러나야 존중할 건가? 아니면 사람이 드러나야 존중할 건가? 질문은 별처럼 많아졌다. 별은 많을수록 길을 잘 가리킨다. 그 길의 끝에서 내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문은 누군가에게는 구원, 누군가에게는 심판, 그리고 모두에게는 배움이 될 것이다. 간담회 공지가 올라온 구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몰려 잠시 멈췄다. 멈춘 화면에 새겨진 작은 문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은 기다렸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이고 때로 힘이다. 오늘의 기다림은 힘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내일의 방에서 우리는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목청을 높였을까? 만약 그분이 우리 어머니였다면 우리는 어제의 그 파쇄기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문장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비는 멈췄고 공기는 맑아졌고 사람들은 조금 더 가까이 섰다. 밤의 끝, 이상우는 또 하나의 메일을 받았다. 익명의 발신자, 등기부 사본, 오래전부터 이름이 같았어요. 확인해보세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이름. 이복순. 줄줄이 이어진 필지들. 주소의 행간에 어떤 오랜 신념이 적혀 있는 것만 같았다. 신념은 종종 서류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지만 오늘은 서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잠깐 눈을 붙이자. 내일은 길다. 그리고 어렵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기적은 자란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기적의 형태다. 창밖 어둠이 서서히 연해졌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다. 한밤의 분노는 흐려졌지만 결심은 더 선명해졌다. 내일 문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묻고 듣고 바꿀 것이다. 바꾸는 일은 느리다. 그러나 느림이 때로는 확실하다. 오늘의 우리는 벽에 금을 냈다. 내일의 우리는 그 금을 길로 만들 것이다. 그 길 위에서 편견은 뒤로 물러나고 진실은 앞으로 걸어올 것이다. 다음날 오전 10시, 동사무소 앞마당은 전날과 다른 결을 가졌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땅은 아직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모여섰다. 우산 대신 눈빛이 반짝였다. 기자들은 케이블을 풀고 카메라는 렌즈를 닦았다. 현관 앞 계단에 작은 레드 카페트이 깔렸다. 누군가 말없이 닦은 물기 위로 발자국이 반듯하게 찍혔다. 검은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조수석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우아한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진주 목걸이. 걸음은 고닫고 속도는 느렸다. 빛이 그녀의 어깨에서 물결처럼 번졌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어제 그 할머니 맞아. 목소리는 낮았고 확신은 높아졌다. 복순이 계단을 올랐다. 어제와 같은 문턱, 오늘과 다른 공기. 문턱은 낮았고 아직 젖어 있었다. 그녀는 문틈에 손끝을 대고 잠깐 멈췄다. 어제의 냄새가 가볍게 스쳤다. 히터의 바람, 종이의 먼지, 그리고 편견의 잔향.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로비의 시선들이 한꺼번에 일어서듯 그녀에게로 몰렸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플래시는 낯설었다. 그러나 낯설미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의 물기를 거둔 채 맑았다. 최명호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구청장 배지가 오늘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는 허리를 굽혔다. 여사님.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는 짧았지만 깊었다. 깊이는 속도로 대신되지 않는다. 장성규가 뒤이어 들어왔다. 검은 정장, 젖은 구두, 굳게 담은 입. 그는 복순을 보자마자 멈췄다. 시간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다리 위의 바람 소리가 잠깐 귀를 스쳤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두 손으로 인사했다. 여사님, 그날의 빚을 이제야 갚습니다. 복순은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내가 살아있기를 바랐지 갚기를 바란 게 아니야. 그의 코끝이 약간 붉어졌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임이 일었다. 이상우는 초점을 맞췄다. 이 장면은 말보다 오래 갈 것이다. 공개 간담회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천장의 조명이 모두 켜졌다. 반짝임이 방 전체를 균등하게 덮었다. 마이크가 정면에 4대, 양옆에 2대, 의자는 빽빽했다. 맨 앞줄에 최명호와 장성규가 앉았다. 중앙 단상 옆 작은 테이블에 회색 상자. 어제의 문서 파쇄기가 증거물처럼 놓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그 위를 스쳤다. 기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게 말을 했다. 사회자의 간단한 안내가 끝나자 최명호가 단상에 섰다.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제의 일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길을 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어제 이 자리에서 존중받지 못한 모든 분들께, 특히 여사님께 사과드립니다. 박수가 났다. 가늘었지만 선명했다. 그러고는 돌처럼 강해졌다. 장성규가 일어섰다. 서류 가방의 잠금이 철컥 열렸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여러 장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방송 카메라가 줌을 당겼다. 글자는 또렷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이 문서들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기재된 13개 필지, 압구정 명품거리의 상가 건물들입니다. 소유자, 이복순.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의심은 종이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보탰다. 이 문서는 돈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설마라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놓고 다투지 않기 위해 저는 증거를 냅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그리고 이건 제 이름으로 남긴 각서입니다. 30년 전 어느 새벽 누군가가 제 등을 붙들고 살려냈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는 그 한 줄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연기보다 진실에 가깝다. 사람들의 시선이 복순으로 돌아왔다. 누군가 물었다. 정말 여사님이십니까? 복순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약간 낮추고 입술을 떼었다. 나는 이름을 숨기고 오래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자존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손을 내미는 일이지 누르는 일이 아니니까요. 공간이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경청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나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희망의 문턱입니다. 어느 구석에서 한 아이가 박수를 쳤다. 곧이어 박수는 퍼졌다. 박수는 온도를 올렸다. 최명호가 다시 섰다. 시선은 단단했고 말은 더 단단했다. 오소영 주무관, 앞으로. 오소영이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 앞에서 입술을 달싹였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여사님,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의 유리창 너머에서만 보았습니다. 제가 한 말, 제가 한 행동,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눈물이 바닥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다. 타일의 이음새가 물길이 되어 빠르게 흘렀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때로는 말림보다 흘리게 두는 것이 진실하아. 박기철도 앞으로 나왔다. 그는 평소보다 작은 사람처럼 보였다. 저도 죄송합니다. 작은 권력을 크게 쓰고 큰 외유를 작게 썼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울렸다. 강민호는 한 박자 늦게 앞으로 나왔다. 사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참견하지 못했던 자신, 뒤로 숨었던 어제를 떠올리며 손등을 비볐다. 저는 팀장으로서 어제를 막지 못했습니다. 방관은 잘못입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말라 있었다. 말라 있다는 것은 오래 목이 탔다는 뜻이다. 복수는 무대의 중앙에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내려다본다는 표현이 오늘만은 사전 의미를 벗어났다. 그녀의 눈길은 낮았다. 낮은 눈길은 높지 않은 자를 기죽이지 않는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의 모든 귀가 그쪽으로 기울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시민들의 얼굴, 공무원들의 얼굴, 카메라의 무표정, 천장의 조명. 하나하나가 장면이었다. 그녀는 한 줄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부터 가슴에 새겨두었던 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마른 벽에 닿아 반사되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방은 교실이 된다. 메가폰을 든 대학생이 벌떡 일어섰다. 그럼 오늘 여기서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최명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오소영 주무관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박기철 경비는 부서 전보 및 교육 조치, 강민호 팀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호흡을 한번 고르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민원실의 기본 원칙을 바꿉니다. 서류보다 사람, 절차보다 존엄. 대기석과 창구 사이의 문턱을 낮추고 안내 인력을 확충하며 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되는 규정은 재검토합니다.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이번 박수는 더 길고 더 둥글었다. 둥근 박수는 사람을 감싼다. 장성규가 단상에 다시 섰다. 여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을 제안합니다. 초기 기금 100억 원, 그리고 매년 수익의 절반, 약 3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겠습니다. 여사님의 동의하에 운영은 투명하게
선정은 공정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다. 숫자는 차갑지만 쓰임은 따뜻해질 수 있다. 숫자가 따뜻해지는 걸 우리는 간혹 본다. 그 간혹을 오늘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장학금의 기준은 점수만이 아니게 사람의 마음과 약속,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보아주세요. 장성규가 고개를 숙였다. 약속드립니다. 그때 대회의실 뒤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평범한 외모, 낡은 셔츠, 그러나 눈빛은 뜨겁다. 저는 어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제 어머니도 민원실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늘 돌아오면 울었고 다음 날이면 또 갔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변명 대신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여사님이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오늘의 조치도 같았을까요? 방 안의 소리가 묵직해졌다. 질문은 양날의 칼이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칼이 아니라 마주 들어야 하는 칼이었다. 복순이 그를 똑바로 보았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정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빛나는 천이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옷은 계절을 바꾸지만 사람의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꿔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숨이 길어졌다. 길어진 숨은 생각의 길이를 늘린다. 이상훈이 카메라를 내렸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질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답이 방 안에 떠 있었다. 편견의 벽에 길게 금이 갔다. 금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빛은 얼굴들을 쓸고 지나갔다. 젖은 벽지 같은 마음이 마르기 시작했다. 최명호가 단상을 내려오며 오소영 앞에 섰다. 일어나세요. 오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부터 배우면 됩니다. 오늘 이후 당신의 모든 민원인에게 사람이라는 호칭부터 붙이세요. 민원인이 아니라. 오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았다. 붉음은 부끄러움의 색이기도 새 출발의 색이기도 하다. 방 한가운데서 복순이 손을 들었다. 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여러분. 방 안에 웅성임이 잦아들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진실은 숨으려 해도 결국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녀는 어제의 바닥을 떠올렸다. 차가운 타일, 파쇄기의 잎, 히터의 바람.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무대로 변한 것이 신기했다. 어제의 나는 절망했고 오늘의 나는 희망을 봅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늦게 도착한 상식일까요? 누군가 가볍게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다. 울음과 웃음은 종종 같은 물에서 떠오른다. 한쪽 구석에서 처음부터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이 일어섰다. 손에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는 40년 전 여사님께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원금의 일부라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 돈은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 대신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약속이라면 무엇이든 당신 자리에서 당신보다 약한 사람을 조금 더 쉽게 만나게 해주세요. 절차의 문장을 줄이고 안내의 눈길을 늘려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마무리 순서로 넘어갔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오늘의 결론은 복잡하지 않았다.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었다. 쉬운 결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의 결심이 오래가길 바랄 뿐. 마지막 발언을 묻자
복순이 다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단상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 번 쓸었다. 모서리는 차가웠고 날카롭지 않았다. 나는 내일도 리어카를 끌 겁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이름 옆에 작은 메모를 남길 겁니다. 상담실에서 떨었음. 창구에서 웃어줌. 말을 들어줌. 메모는 숫자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약속들을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안을 가로질렀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누군가가 문을 열면 오늘과 다른 환영을 해주세요. 어제의 문턱을 지워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사람들은 숨을 모았다. 숨은 약속의 전주다. 그녀가 마지막 문장을 띄웠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 다시 방을 채웠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낮게 가슴의 울림으로. 사람들은 따라 말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합창은 짧았다. 그러나 오래 남았다. 간담회가 끝나자 플래시가 또 한 번 방을 채웠다.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고 누군가는 포옹을 청했다. 최명호는 복순 앞에서 다시 한 번 허리를 굽혔다. 여사님, 오늘 배웠습니다. 나도 배웠어요. 무엇을요?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존중은 늦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 짧은 대화가 미소로 닫혔다. 사람들이 흩어질 즈음 오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사님. 복순이 돌아보았다. 어제 제가 파쇄기에 넣은 서류 다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와 통화하고 모든 서류를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손녀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복순은 빙그레 웃었다. 사과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증명이 남았지요. 무엇을요? 변화요. 오소영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곧 가라앉았다.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나서며 복순은 잠시 멈춰섰다. 복도 끝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빛은 먼지를 비췄다. 먼지는 반짝였다. 반짝임은 작은 기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오늘은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날에 오겠지요. 그녀의 속삭임은 창틀에 부딪혀 부드럽게 돌아왔다. 돌아온 속삭임은 약간 더 따뜻했다. 밖으로 나가자 아침의 비 자국 사이로 햇빛이 번졌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사이에 아이가 뛰어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졌다. 웃음은 종종 가장 빠른 전염이다. 좋은 전염은 사회의 면역이 된다. 현관 앞에서 장성규가 다시 찾아왔다. 여사님, 제 단거는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복순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따뜻한 마음. 그게 좋겠네.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현장 사람들을 꼭 넣어주세요. 바닥을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가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숙임은 고집을 꺾을 때 더 아름답다.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사님, 오늘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순은 미소 지었다. 저는 거창한 말을 못합니다. 다만 문 앞에서 만나는 첫눈빛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만. 한 기자가 되물었다. 정말 바뀔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결국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결국 제도를 바꿉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올 때 어제 처마 및 의자에서 건넨 힘내세요 왜 청년이 서 있었다. 손에 따뜻한 캔커피 2개. 할머니. 고마워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캔을 나눠 들었다. 캔의 따뜻함이 손바닥을 적셨다. 어제의 차가움이 조금 더 멀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대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문서 파쇄기가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천을 가져와 덮었다. 천 위로 손가락 하나가 슬며시 글자를 썼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자신에게 보이게. 사람. 그 단어는 덮인 기계 위에 조용히 놓였다. 덮인 것들 중에도 덮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날 오후 시청 앞 스크린에 간담회 하이라이트가 반복해서 재생됐다. 노인과 구청장, 기업인과 시민, 그리고 한 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촬영은 복제하고 복제는 전파한다. 전파는 결국 습관을 만든다. 존중이 습관이 되기를. 그 바람이 오후의 바람에 섞여 흘렀다. 해질녘 민원실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오소영은 책상을 정리하며 창구 유리를 닦았다. 유리의 얼룩이 지워졌다. 지워진 자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가만히 자신에게 말했다. 내일 처음으로 묻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님? 스스로 웃음이 났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색함은 새로운 언어의 첫 표정이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파몇단, 두부 한 모, 유나가 좋아하는 감 몇 개. 계산대에서 상인 아줌마가 물었다. 뉴스 봤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건 오늘 여기서 장 보시는 우리 모두지요. 아줌마가 웃었다. 웃음은 잔돈보다 값지다. 저녁이 내리자 도시의 불빛이 차례로 켜졌다. 창밖으로 별이 몇 점 떠올랐다. 별은 늘 거기에 있었겠지만 오늘은 더 잘 보였다. 마음이 맑아지면 하늘이 가까워진다. 복수는 방에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남편의 영정이 희미하게 빛났다. 여보,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어제의 눈물과 달랐다. 어제는 쏟아졌고 오늘은 반짝였다. 반짝임은 희망의 또 다른 형태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손바닥에 굳은 살을 어루만졌다. 굳은 살은 시간의 기록이었다. 기록은 말보다 정확하다. 내일 또 리어카를 밀 것이다. 내일 또 창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창구는 오늘과 조금 다를 것이다.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벽에 금을 냈고 그 금 사이로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빛이 들어오면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면 발이 움직인다. 발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인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흔들림은 대답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과 닿아 있었다. 시작은 늘 작았다. 그러나 작은 시작이 가장 멀리 간다. 그녀는 속삭였다. 유나야, 이제 내 차례다. 너의 자리에서, 너의 빛으로. 속삭임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자리에서 따뜻함이 났다. 간담회 다음 날, 민원실의 문은 평소보다 일찍 열렸다.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이 바뀌어 있었다. 서류보다 사람, 절차보다 존엄, 금박 글씨 대신 검은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문장이 유리 위에 맑게 앉았다. 임시 안내 데스크가 문턱을 가로막듯 붙었다. 문턱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 셈이었다. 안내 데스크 뒤에 선 직원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달랐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은 하루 전의 공기를 낯설게 만들었다. 낯설은 변화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전 내내 교육이 진행됐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차분한 목소리의 강사가 떴다. 존중의 언어, 경청의 태도, 절차의 선을 사람의 속도로 옮기는 방법. 슬라이드에 짧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질서를 위해 사람을 내치지 말 것. 규정은 방패가 아니라 다리일 것. 첫인사는 민원인님이 아니라 사람님. 누군가 웃었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웃음 뒤에는 숙제가 있었다.
숙제는 오래 남는다. 강민호는 처분 통지를 받았다.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위원회에 회부. 문장은 짧았다. 짧은 문장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었다. 그는 짐을 싸며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흔들림은 질문처럼 보였다. 나는 어제 무엇을 지켰나? 질서였나? 무관심이었나?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시간이 무거워진다. 무거워진 시간 속에서 그는 메모를 한 줄 썼다. 다음 자리에서 먼저 일어설 것. 박기철은 총무과로 전보됐다. 새벽 첫 출근길, 그는 청소도 구함을 끌었다. 복도를 닦으며 문 앞에 작은 물기가 고이면 누군가 미끄러질까 봐 조심 팻말을 세웠다. 어제의 우산, 어제의 말끝이 떠올랐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큰 권력은 없었고 작은 배려도 없었지. 그는 배려를 한 칸씩 늘리기로 했다.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먼저 공기를 바꾼다. 오소영은 상담 창구 앞 의자를 재배치했다. 가까워지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 유리창 아래 작은 구멍으로 목소리를 밀어넣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의자를 닫고 안내문구를 손수 붙였다. 오늘의 첫 민원인은 허리가 굽은 남자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까지 걸어나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은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눈빛이 먼저 길을 냈다. 길이 나면 말은 따라온다. 점심 무렵 복수는 유나와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유나는 밝았다. 그러나 밝음 뒤쪽에 걱정이 조금 남아있었다. 할머니,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행정 오류였대요. 장학금 정상 지급.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공부에만 마음을 두렴. 유나가 물었다. 할머니는 오늘도 리어카 끌어요. 복수는 웃었다. 오늘은 더 가볍구나. 왜 가벼운지 유나는 알았다. 마음의 짐 한 줌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가벼워진 마음은 바퀴를 덜 걸리게 한다. 오후에 따뜻한 마음장학재단 설립준비위원회가 시청 별관에서 열렸다. 장성규가 회의 자료를 펼쳤다. 초기 출연 100억 원, 연간 임대 수익의 절반 약 30억 원 지속 출연, 장학생 선발 기준의 성적뿐 아니라 돌봄과 환원 의지 명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 운영위원회의 현장 대표 의무 포함. 회의는 짧지 않았다. 짧을 수 없는 종류의 회의였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했다. 돈은 도구, 기준은 사람, 방향은 미래. 복수는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들었다. 사람들이 숫자를 말할 때마다 그녀는 사람을 떠올렸다. 이름, 손, 눈, 이야기. 숫자와 사람 사이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을 찾았다. 장학금 받는 아이들에게 부탁 하나 있어요. 나중에 묻지 마세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나요라고. 대신 물어주세요. 지금 내 자리에서 누구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나라고.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합의처럼 느껴졌다. 저녁 뉴스들은 간담회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무릎을 꿇은 사과, 등기부의 공개, 한 줄의 선언.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문장은 스크린 위에서 빛을 얻었다. 빛은 잘 번진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도 문장이 떴다. 엘리베이터 모니터, 학교 공지, 병원 대기실 TV.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읽고, 끄덕이고, 또는 그냥 지나쳤다. 지나친 사람도 밤에 문장을 떠올릴 수 있다. 문장은 그렇게 사람의 내부를 걷는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생겼다. 삽사인 문턱을 지우야, 삽사인 사람부터 삽사인 따뜻한 마음. 해시태그는 종종 가벼워 보이지만 가벼움이 멀리 간다. 어떤 공공기관은 다음날 바로 실험을 시작했다. 대기표 앱에 도움 필요 버튼을 추가했다. 모르는 용어를 설명해드려요. 서류를 같이 채워드립니다. 앉아 계시면 직원이 찾아갑니다. 오래된 시스템에 작은 문장이 덧붙었다.
작은 문장들은 긴 동선을 바꿨다. 며칠 뒤 첫 번째 장학생 공고가 올라왔다.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 제1기 장학생 모집 지원 요건에는 새로운 항목이 섞여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지켜온 사람, 당신이 지키고 싶은 약속. 유나는 서류를 준비했다. 자기소개서 첫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라왔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계단이 되기로 했다. 글자는 또렷했다. 또렷함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실의 한켠에는 조촐한 사진전이 열렸다. 어제와 오늘, 어제의 바닥, 오늘의 의자, 어제의 파쇄기, 오늘의 덮개, 덮인 기계 위에 어린 손가락이 적어놓은 단어가 사진 속에서도 보였다. 사람. 사진 앞에 멈춰 선 사람이 많았다. 어떤 이는 조용히 울고, 어떤 이는 조용히 웃었다. 눈물과 웃음 사이로 작은 기적이 피었다. 누군가가 말없이 휴지를 건넸다. 건네는 손들이 방을 가볍게 만들었다. 오소영은 야근을 자처했다. 내부 매뉴얼을 손봤다.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예시를 현실에 가깝게 붙였다. 서류가 미비합니다. 대신 이 두 칸만 함께 채우면 됩니다. 담당자가 부재 중입니다. 대신 3시에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문장 속에서 벽이 사라졌다. 벽이 사라지면 길이 나온다. 길은 사람을 데려온다. 박기철은 퇴근길에 집 앞 경로당에 들렀다. 낮은 의자에 앉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오래 기억했다. 옛날 얘기는 길었고 길어서 좋았다. 긴 이야기는 마음을 천천히 데운다. 그는 수첩에 적었다. 출입문 스프링 약함, 목욕탕 의자 미끄러움, 야간 조명 어둠, 작고 구체적인 것들. 작은 것들을 고치면 큰 것들이 달라진다. 그는 다음날 구청에 개선 요청을 올렸다. 요청은 정중했고 이유는 분명했다. 강민호는 징계위원회 출석 전날 이상훈에게 연락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그는 물었다. 기자님, 당신은 어제 왜 카메라를 들었습니까? 이상훈이 대답했다. 누군가의 침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소리를 크게 만들지 않아요. 다만 침묵을 작게 만듭니다. 강민호는 컵을 말없이 돌렸다. 커피의 검은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진실을 피하지 않는 표정 같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말은 결심의 선서였다. 어느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공개 토론이 열렸다. 주제는 규정과 존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패널에는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그리고 복순이 앉았다. 사회자가 물었다. 여사님, 존엄을 지키는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순은 웃었다. 먼저 앉게 하고, 먼저 물어주고,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났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쉽지 않지. 다른 누군가가 답했다. 그래서 해야지. 짧은 대화가 사회의 체온을 높였다. 한편 재단의 첫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문턱 없는 하루. 하루 동안 전국의 협력기관들이 문턱을 낮추는 실험을 한다. 휠체어 이동 동선 재점검, 첫 방문 어르신 전담 안내, 서류 대행 책상 설치. 복수는 현장을 돌았다. 문턱이 낮아진 문 앞에서 한 노인이 웃었다. 오늘은 내가 문한테 안 미안하네. 그 말이 방을 환하게 했다. 문도 미안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문 앞에서 미안하지 않아야 한다. 질문은 간단했고 답은 분명했다. 그날 밤 유나가 재단 사무실에 들렀다. 복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은주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내 딸이야. 유나는 조심스레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은주 언니가 있었다면 저는 언니 친구가 되었을까요? 복순이 미소 지었다. 그랬을 거야. 그리고 너희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겠지. 손을 잡는 상상은 방을 따뜻하게 했다. 따뜻함은 전염된다. 좋은 전염은 오래간다.
어느 날 민원실에 다시 비가 내렸다. 빗소리와 대기표 소리가 겹쳤다. 그러나 공기는 달랐다. 히터바람 옆에는 따뜻한 차 주전자가 놓였다. 창구 옆에는 어려운 말 사전이 비치되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다. 엄마는 서툴렀고 아이는 눈치가 빨랐다. 오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췄다. 학교 얘기 먼저 들려줄래요? 아이가 웃었다. 웃음은 항복이 아니라 합의였다. 합의는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며칠 뒤 장학재단의 첫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장은 조용했다. 신청서에는 숫자보다 문장이 많았다. 할머니의 약을 챙기며 새벽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학교 끝나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나는 편견이 없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복수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소리내어 읽으면 문장의 온도가 전해진다. 심사 막바지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점수는 사람의 그림자일 뿐 그림자는 빛을 따라다닌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중요한 건 빛의 방향이다. 선발 발표날 재단 앞마당에 아이들이 모였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작은 환호가 일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다. 무릎을 꿇고 울던 어머니는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 이제 알바 주려. 아이의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약속은 조직보다 강할 때가 있다. 강하다고 해서 거칠 필요는 없다. 약속은 부드럽고 단단하다. 재단의 첫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복수는 마지막 순서를 맡았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녀는 한 줄을 꺼냈다. 받았으면 잊지 마세요. 받은 마음의 모양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려줄 기회는 때를 맞춰옵니다. 그때 계산기를 꺼내지 마세요. 사람을 꺼내세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반짝임은 희망의 모양이었다. 도시는 조금씩 바뀌었다. 버스기사가 어르신에게 먼저 내릴 시간을 주고 병원 접수대가 설명 시간을 주세요 버튼을 만들고 학교가 첫 방문 부모 안내 수업을 열었다. 작은 것들이 길을 바꿨다. 누군가는 쇼라고 말했다. 쇼일지라도 좋은 쇼는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사람은 변한다. 사람의 변화가 제도를 바꾼다. 제도가 바뀌면 진실이 덜 미끄러진다. 어느 기자가 후속 보도를 냈다. 제목은 문서 파쇄기에서 시작된 도시의 수리. 기사는 끝부분에서 물었다. 우리는 왜 눈앞의 사람을 보기 전에 규정을 먼저 펼쳤는가? 그 습관은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질문은 화면 밖으로 나와 독자의 책상 위에 앉았다. 독자는 잠깐 멈췄다. 멈춤은 반성의 문턱이었다. 문턱이 낮아졌으니 넘기 쉬웠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집 마당에서 상추를 몇 입 떴다. 별이 한두 점 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영정 앞에 상추와 감을 놓고 말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웃었어. 속삭임이 끝에 작은 울음이 붙었다.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감사는 마음의 질서를 바꾼다. 바뀐 질서 위에 기적이 천천히 내려앉는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문 앞 인사, 창구의 눈맞춤, 버스의 여유, 학교의 안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바꾼다. 큰 것은 사람의 존엄이었다. 유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광고판에 문장이 지나갔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다음 장면이 넘어가며 또 하나의 문장이 떴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 문장들은 선언이었고 다짐이었고 요약이었다. 삶은 긴 소설이지만 때때로 이런 짧은 문장을 통해 방향을 잡는다. 방향이 있으면 속도는 나중에 정해도 된다. 어느 주말 구청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지역 합창단이 노래했다. 간단한 가사, 단순한 화음. 사람들의 어깨가 느슨해졌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에 복순을 불렀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양한 얼굴, 다양한 걸음, 다양한 사연. 그러나 하나의 공통된 자리가 있었다. 존중. 존중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박수를 몰고 갔다. 박수는 가볍지 않았다.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가 어깨에 기분 좋게 얹혔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첫 장학생들이 재단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오늘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반 친구의 발표를 도왔습니다. 저는 사람님이라고 먼저 인사해봤습니다. 편지들은 짧았다. 짧아서 오래 남았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꾼다. 복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다. 읽는 동안 그녀의 손등에서 굳은 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부드러워지는 건 마음의 신호였다. 우연히 들른 지하도에서 벽화가 새로 칠해지고 있었다. 청년들이 롤러에 물감을 묻혀 벽을 덮었다. 오래된 낙서 위에서 새 빛이 났다. 가운데에 큰 문장이 들어섰다. 문턱은 낮추고 눈높이는 맞추자. 복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맨 처음 민원실 문턱 앞에서 서성이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으로 변한 과정을 길게 따라갔다. 길은 곧았다. 곧다는 건 쉬운 길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흔들려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면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의 작고 다른 숨들이 들렸다. 각자의 방, 각자의 식탁, 각자의 창문. 그러나 서로 연결된 무언가가 있었다. 연결의 이름은 기억이었다. 어제의 파쇄기, 오늘의 덮개, 내일의 안내문.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은 진실의 빛과 논리의 강물, 그리고 편견의 벽에 생긴 금이었다. 금은 넓어졌다. 넓어질수록 빛은 더 많이 들어왔다. 빛이 많아지면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나뉜 길 끝마다 각자의 사람이 서 있었다.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다. 내민 손이 세상을 조금씩 바꿨다. 복수는 창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또렷했다. 별은 질문처럼 보였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바꿀까? 우리는 내일 누구의 문턱을 낮출까? 질문 뒤에는 대답이 붙어 있었다. 바꿀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작았고 작아서 멀리 갔다. 멀리 간 것은 내일의 우리에게 도착했다. 도착한 편지 봉투에는 붓글씨 같은 두 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로 따라 읽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